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비트코인 요즘 인기 많죠? 이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자 온라인 전자화폐 인기가 치솟습니다. 문제는 안정적인 블록체인, 즉 모든 거래자 간 공유 화폐인 이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전자화폐와 달리 재상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유사 전자화폐, 유사 코인이 기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현황과 인기 배경 어떤지, 또 피해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탓이다, 화력발전 탓이다, 아니다, 경유차 탓이다. 얘기는 많죠. 그런데 이런 원인을 밝혀내서 없애기는 참 어렵습니다. 당장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숲입니다. 그 숲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여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대출 규제로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어떤 상황이 전망될지, 또 구역 지정과 해제에 맞서 갈등을 겪고 있는 재개발 이슈, 이런 것들 살펴드립니다. 2017년 6월 1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생생경제에서 인터뷰 보내드릴 때마다 이슈가 되는 건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올해만 해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어떤 전망에서는 10년 뒤에 이 비트코인당 10만 달러다. 10만 달러. 1억입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디지털 전자화폐죠,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유사 코인들, 유사 전자화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화폐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알아야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김진화 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요. 네. 불과 지난 4월 말에 한 150만 원 그 미만이었었는데, 네. 5월 25일에 최고점이었을 때는 한 480만 원, 90만 원까지 그렇게 3배 넘게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네. 이더리움은 좀 더 많이 올라서 지난 6개월간 한 28배 정도, 25배 정도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화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지금 맞습니다. 중국 측이 이 외환을 통제하니까 중국 수요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기가 높아진다, 이런 배경도 있고요. 국내만 해도 한 1만 비트코인이 상시적으로 거래 중이다, 일상 속에서. 이런 얘기 나오던데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요즘에는 또 특이한 게 중국의 거래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골고루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화폐들의 쓰임새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기반 기술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의 그 기술 자체 인지도가 증대가 됐고요. 네. 또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런 주류 금융권에서 이 기술을 수용하겠다라는 움직임들. 네. 이런 속에서 또 전체적으로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새로운 화폐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일종의 형성이 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서 그것이 팽창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화폐들을 거래하는 결제 화폐로 쓰이게 됐고요. 네네. 이더리움은 이들 새로 등장하는 화폐들의 기술적인 플랫폼으로 이용이 되면서 네네.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어떤 배경이 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관심은 많고 굉장히 가치가 오른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데, 이른바 유사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좀 어떤 부분들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제 보도를 접해서 또 혹은 이제 문의를 저한테 이제 해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화폐들하고 네. 이렇게 지금 금융 범죄에 사용되는 화폐들하고는 명확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화폐인 경우에는 가상화폐인 경우에는 네네. 일단 오픈 소스로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스 코드에 사람들을 속이는 백도어 같은 것들이 이른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보통 지배 구조가 투명합니다. 공공적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영리 재단들 네. 들이 이제 뭐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소유권자가 비트코인처럼 없습니다. 네. 약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서 약간 공공적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 코인 같은 경우는 명확한 발행 주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소스 코드도 공개하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정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순간 이건 유사 수신행위, 불법 유사 수신행위가 되는 거니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듣고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래자 간 투명하게 모든 게 공개가 됩니다. 거래 내용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블록체인인데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처럼 어느 주체가 의도적으로 어떤 뭐 값을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조금 걱정. 네, 그리고 뭐 이것이 뭐 몇 개월에 얼마가 오를 거다 네네.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불법 유사 수신행위죠. 예.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지금 기사상으로는 뭐 원코인이 등장하고 있고요. 원코인 측에서도 입장을 내놓고 있긴 한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네. 불행하게도 이것이 좀 유사 수신행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이 경우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인터넷 초창기에도 뭐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든지. 맞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은 뭐 행운의 편지처럼. 네.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성과가 올라가서 그걸로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을 표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물론 기술을 선견지명으로 내다보고 또 투자를 하거나 이 가치를 본 분들과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다라고 해서 수익률을 약속하거나 또 특정 발행 주체를 내세워서 하는 경우는 의심하라. 이걸 구분의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러움 때문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개별 주체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오른 뒤에 들어왔으면 상투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후일담이나 신화처럼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이 가상화폐 시장이야말로 그렇게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철저하게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좀 새로운 기술이니까 배워간다는 측면에서 소액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예, 과거 벤처 열풍 때도 비슷하게 쏠려서도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한꺼번에 거액을 투자하는 건 어떤 자산 굳이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네. 사기라고 부르죠, 그거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이나, 선진국 일부에서는 자산 가치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 공식 화폐다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가게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제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환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각 나라별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새로운 이런 경제 흐름을, 이런,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가상화폐들이 주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거래소를 규제하고 제도화해서 책임있게 이제, 소비자들 보호장치를 만들게 하고 소비자들이 또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네네. 이러한 장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호장치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안전장치 얘기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네네. 것들이 있다면 사실 앞서 이 기존의 어떤 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도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까요. 네네. 향후에는 결국 동전 없는 사회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가상화폐로 결국은 옮겨가지 않을까 무게중심이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민간에서 나온 그런 가상화폐들이
뭐 지금처럼 계속 발전, 뭐 가격의 뭐 급등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개별 그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이것의 기술만을 차용해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법정화폐를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든지 네.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각 은행들의 어떤 디지털 에셋을,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시도가 저는 민간과 그리고 금융권에서 이렇게 좀 경쟁하듯 벌어지면서 네.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 시장의 어떤 그런 원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변수긴 합니다만 이런 추세라면은 훨씬 더 이 전자화폐 분야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가격의 급등락과는 무관하게 네네.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주류화될 수 있을 가능성,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진화 이사께서는 비트코인 거래소에 이사하신데요. 네네. 비트코인 기술을 보니까 2140년까지만 이 채굴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 기반의 네. 어떤 화폐가 생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들이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145년까지만 2100만 단위까지 발행되도록 지금 알고리즘이 설계가 돼 있고 이것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네네. 알고리즘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또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여러 화폐들이 지금 이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아마 옥석 가리기는 될 것입니다만 네. 이렇게 수요가 늘면 또 거기에 등장해서 또 새로운 용도를 가지는 뭐 그런 새로운 화폐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랜섬웨어 때도 그렇고요. 검은 돈 뭐 거래 이렇게만 그렇죠. 봤지만 그런 이미지가 많죠. 예, 네. 예. 앞으로는 좀 이렇게 또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장에 네네. 뭐 앞서 얘기하셨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좀 청취자들을 위한 설명을 마무리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유사 수신 행위에 거의 가까운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원칙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드렸지만 유사수신 행위는 이제 수익률을 약속하죠. 그리고 네. 소유 구조가 불투명하고요. 네. 그렇게 공공적이지 않고 이런 유사수신 행위 조심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검증된 코인에 투자한다고 하셨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는 게 이 급등락의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거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 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데 거래소의 기술적인 안정성과 보안성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것들을 네.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거래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세 가지 정도만 유의하신다면 이것이 뭐 새로운 기술을 미리 좀 접하시면서 또 그 결과로서 어떤 자산의 어떤 이득도 볼 수 있는 좀 그런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너무 투기적으로 1억 네. 현금만 바라신다면 또 굉장히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네.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여러분 1억 천금이 아니라 금융 또 기술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선다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의 김진화 이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 이야기들 만들어내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사전처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생경제가 정의하는 경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시간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숲입니다. 숲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따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숲은 인간에게 치유와 또 희망을 주는 곳이기도 하죠.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꽉 들어차 있는 숲. 요즘은 휴양림, 수목원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도심 속에서도 작은 숲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역시 국책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로 이 내용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붙잡아서 흡수를 하고요. 이 숲이 기온을 낮추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은 공기 속에 미세먼지가 또 처리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숲에 가면은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미세먼지도 해결할 수 있네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숲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다. 좀 좋은 소식이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5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작년 5월보다 13.4%가 늘었습니다. 수입은 391억 달러로 18.2%가 증가했고요. 이 수출은 작년 11월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계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4월에 24%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좀 10%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 수출 실적 얘기할 때마다 사실 반도체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인가요? 네, 그 품목별로 좀 살펴보면 이 수출 주력 품목 13개 중에서 9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이 반도체 기반의 저장 매체인 SSD의 수출은 이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불린 OLED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전체적인 수출을 좀 이끌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 중동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두 늘었는데 특히 사드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국 수출도 7.5% 늘면서 역시 2014년 4월 이후에 37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기업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2%대로 높아졌네요. 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2%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 2% 안팎에서 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4월에 1%대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농축수산물 물가가 6.2% 오르면서 이 전체적인 물가를 0.48%포인트 좀 상승시켰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1월 8.5%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축산물 물가가 11.6%나 오르면서 2014년 6월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최근 좀 말이 많은 달걀이 67.9%나 올랐고요. 네. 닭고기가 9.1%, 돼지고기도 12%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석유류 가격도 지난해보다 8.9%가 올랐고 그러면서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예, 농축수산물 물가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다 보면 생활 물가도 걱정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농축수산물을 포함해서 이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 물가가 2.5% 올랐는데 소비자들이 자주 사 먹는 채소와 과일, 어패류 등의 물가인 신성식품 지수는 5.6%가 뛰었습니다. 특히 신선 과일, 과실 물가는 19.7%나 급등하면서 2011년 4월 이후에 6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품목별로 보면 이 오징어 값이 59%나 급등을 했고요. 수박도 17% 넘게 올랐습니다. 외식 메뉴 중에서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인 BBQ의 가격 인상 효과로 치킨 값도 1.6% 상승했습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위권이네요. 네, OEC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회원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 평균이 0.4%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4분기가 0.7%였으니까 조금 떨어지면서 3분기 만에 좀 하락 반전했습니다. 25개국 중에서 성장률이 올라간 국가가 12개국, 나머지 13개국은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좀 정체의 국면을 보였는데 네. 국가별로 보면 핀란드가 1.6%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스와 체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로 6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영국과 미국 등은 성장률이 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뭔가 분위기는 참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한 올해 2분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난 덕분이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생산과 소비 투자의 효용으로 좀 연결되는 효과를 낸 건데요. 반면에 2분기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이 부정적인 영향이 좀 집중이 됐고 또 여기에 대한 생산이나 투자도 좀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지난 4월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1% 오히려 감소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우리 경제의 견인차에 칼라인 반도체가 좀 잘 하고 있는데 약간 생산이 좀 꺾이고 있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확충해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좀 더 촘촘해지는 면도 있죠? 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비율이 67.6%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72.6%, 또 64.3%였는데요. 근로자 10명 중에서 6, 7명 정도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혜택을 좀 받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5%포인트, 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9%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안전망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4대 보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비정규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회안전망 확대가 이 비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높은 정규직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용 비율을 보면 이 정규직은 82.9%에 달한 반면에 이 비정규직은 36.3%에 그쳤습니다. 건강보험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은 44.8%였고 고용보험도 좀 마찬가지 좀 약간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에 그친 건데요. 10년 전과 비교해도 이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확대는 더디거나 오히려 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연금 적용 비율은 오히려 5%가 좀 줄었고요. 건강보험은 12%가 좀 늘긴 했는데 정규직보다는 속도가 좀 더뎠습니다. 예,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임금 때문일 텐데 여전히 비정규직 임금은 좀 좋지 않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이 279만 5천 원이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46.5%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비정규직은 149만 4천 원으로 오히려 좀 24.7%가 늘어나는데 좀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데요. 임금도 그렇지만 사회 안전망은 특히 좀 임금이 적은 이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조금 더 촘촘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좀 현실은 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뭐 국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수출과 별개의 문제일 텐데 네.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는 우리가 좀 하락하고 있네요. 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IMD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네. 매년 이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순위는 63개국 중에서 29위에 그쳤습니다. 작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요. 태국에도 좀 뒤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중에서 10위, 인구 2천만 명 이상 29개국 중에서는 11위에 그쳤습니다. 네. IMD는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등 이 4개 분야로 나눠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데요. 네. 올해는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 순위만 조금 올랐고 나머지 3개 부분에서는 순위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이야기가 거론되던데요. 네, 이 정부 효율성 부분에 지난해 4개 평가 분야 중에서 유일하게 좀 순위가 오른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네. 국정공백 사태 등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정치 불안 항목이 52에서 59위로 또 사회통합 정도는 43위에서 55위로 추락을 하면서 최악의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도 좀 상위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비정규직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뭐 사회 안전망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이 비정규직 문제가 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자리 확대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앞서 경제공감사전에서도 예고해드렸다시피 이번 인터뷰 주제는 바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데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해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미세먼지 걱정거리인 이유가 바로 유해성 때문입니다.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고요. 이제 외출하시기 전에 아침에 미세먼지 확인하는 것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팔을 걷었지만 쉬어보진 않습니다. 일단 원인부터가 다릅니다. 중국발이다, 화력발전소다, 경유차다 이견이 충돌하고 있고요.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고 또 알아낸다 하더라도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좀 완화하고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시행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요. 바로 숲 이야기입니다. 치유와 휴식 공간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막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또 밝혀내기도 했는데요. 한번 그 이야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김경하 산림생태연구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숲이 좋은 건 국민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도 숲을 좋아해서 많이 가는 편인데, 네. 이게 미세먼지를 줄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숲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위치한 홍릉숲에서 이러한 숲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정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에서 걸러지지 않아서 바로 사람의 허파, 폐포에 침투해서 건강에 아주 특히 안 좋은 네. PM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네. 나무가 없는 도심에 비해서 숲이 약 41%까지 네. 농도를 줄였고요. 네. 또 PM10 이하는 약 26%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시에 적용을 하면 네.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약 41%인 네. 723톤을 매년 숲이 흡수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한 40년 정도 된 숲 3,000평은 1년간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약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또 새롭게 봐야겠지만 언뜻 봐도 이 절반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네. 그러면 사실은 저도 강원도 깊숙한 산골이나 저기 전라남도 쪽이나 이렇게 숲이 깊은 쪽을 떠올리기 쉬운데 지금 말씀하신 게 홍릉숲에서 연구하신 결과인데 도심 근처 혹은 도심에 있는 숲도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이름난 유명한 숲이 아니더라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고요. 네네. 특히 이번에 실험을 한 홍릉숲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심 숲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주요 이슈인 도심에 조성된 숲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숨을 쉬듯이 네. 나무도 이제 숨을 쉬죠. 그렇죠.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흡수를 하고 뿌리로부터 물을 먹고 또 입을 통해서 반대로 산소하고 수증기를 뱉어냅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물 1g당 약 560칼로리의 기화열을 네. 흡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숲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잎 뒷면의 크기가 한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인 기공을 통해서 네.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때 네.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도 같이 이제 흡수를 하죠. 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이런 흡수보다는 나뭇가지나 줄기 그리고 특히나 이 표면에 거칠고 잔털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나뭇잎 표면에 이게 많이 붙어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빗물과 함께 땅에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나무가 이제 미세먼지를 이제 흡수하거나 흡착하는 양은 나뭇잎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나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나무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소나무가 다를 것 같고요. 좀 잎이 있는 나무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런 차이도 있나요? 나무별로 차이가 크죠. 네. 특히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봄철에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무의 잎이 연중 달려 있는 상록 침엽수, 네. 소나무나 화백이나 이런 남쪽 지방에는 이제 편백, 네. 이런 나무들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고요. 네. 예, 그 밖에도 이제 관목 중에서는 이런 털진달래, 그러니까 잎에 네. 좀 털이 많이 달린 네네. 그런 수종이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필터가 미세먼지까지 다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하는데 네. 네. 숲이 그 역할을 사실은 더 훌륭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에 좀 감탄할 상황인데
그러면 숲이 좀 많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숲이 충분한가 걱정도 되고요. 네. 숲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도시숲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른바 같이 뭐 서울숲이나 여의도숲처럼. 네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조성된 공식적인 도시숲 면적은 네. 2015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9.9평방미터입니다. 9.9평방미터요? 네. 그렇게 넓진 않죠. 그래서 네. 이 면적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최소 기준이 9평방미터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최소 기준은 벗어났지만 네. 영국의 런던이 27평방미터, 네. 뉴욕이 23, 파리가 13. 그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예. 한 3평 정도 숲을 갖고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 세계적인 수준에는 좀 많이 못 미친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숲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땅값 뭐 여러 가지 문제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건물 옥상이라던가 좀 어떻게 활용해서 숲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그 생태적 환경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네네. 미국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나 그렇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숲 또는 여의도숲처럼 규모가 이렇게 커야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도시는 이제 땅값이 비싸고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대규모 도시숲을 만드는 일이 이제 녹록치가 않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건물 옥상을 활용해서 또는 벽면을 활용해서 이렇게 식물로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는 가로수길을 좀 옆으로 확장을 해서 네. 폭이 좀 넓은 그 도시숲길 등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정책적으로는 2020년에 그 일몰제가 적용되는 대도시 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도시공원에 대규모 도시숲을 국가가 조성해서 같이 이제 국가 도시숲을 이렇게 지정하는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선진국들은 도심에 가봐도 숲이 꽤 많은데요. 이게 네. 사실은 후대를 위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사실 숲이 주는 특히 도심 숲이 주는 다양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숲의 중요성 한 번 더 강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숲은 일단은 뭐 미세먼지를 줄여주고요. 또 여름철 더울 때 열섬을 완화하는 그 냉섬 효과가 있고, 네. 소음도 막아주고, 또 심지어는 그 빗물도 저장하는 그 소원 수자원 함양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전부 합치면 약 12가지의 그 생태적 환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은 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저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립산림과원에서 숲의 그 미세먼지 저감 기능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우리나라 숲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해서 정화하는 정화 기능을 이제 경제적인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네. 매년 약 6조 1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2013년도에 그 미국 산림청이 네. 뉴욕을 포함해서 미국 내 주요 도시 10개 도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도시숲 면적이 도시민의 건강과 밀접한데요. 네. 도시숲이 미세먼지 양을 줄여서 뉴욕시의 경우에는 연간 사망률이 8명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네. 또 병원 비용을 줄여서 매년 69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사실상 숲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 기능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 문명을 지켜주는 이제 원동력인데요. 네. 그러므로 뭐 국민 여러분께서는 뭐 내 집이나 동네에 있는 나무 한 그루라도 이 그 무한한 혜택에 좀 고마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정성껏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부연할 말은 아닙니다만 미세먼지 필터를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과연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숲 심는 것 애청자 네.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같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산림과학원 김경하 산림생태연구과장이었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앞서 인터뷰처럼 도심에 숲이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사람이 살 집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 때문일까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임 아직은 후보자입니다만 국토부 장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전망치 때문이기도 한데요. 관련된 부분들과 또 재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토부 장관이 대충 정해졌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는 어쨌든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이제 안정된 시장을 좀 추구하는 전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LTV라든지 DTI의 완화 조치에 대해서 이제는 안 풀리겠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대출이라든지 부동산의 어떤 규제 쪽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DTI나 LTV 혹은 이제 부동산 규제가 진행됐을 때 어떤 상품들이라든지 어떤 아파트들 혹은 어떤 주택들이 좀 더 많은 인기를 끌었고 유형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경매라든지 혹은 소형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에서 조금 벗어난 상품들에 대해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택 트렌드가 이제 아파트에서 오히려 조금 더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또 이 규제가 있었던 당시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추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일단 규제의 실질적 할을 다시 세우겠다. 즉 LTV, DTI 완화돼 있던 것들 되돌리겠다. 또 DSR 또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 정책 시행을 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이랑 부채 잡힐 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부채는 잡힐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 2008년도 국가 채무가 그때 부동산 시점 최고점에 치렀을 때 이제 한 309조 원에서 이제 올해 682조 원으로 이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어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2배 가까이 늘어난 어떤 원인이 작년, 재작년에 그 부동산 부채들이 가계대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호황을 보였던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기 불황이 되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주택 이외의 어떤 자금 사정이 악화된 분들은 이제 소비나 어떤 다른 어떤 생계의 목적으로도 빌리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당연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거래가 줄어들면서 어떤 전체적인 부채라든지 대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상승 포인트가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양날의 칼과 같은 게 사실은 주택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돈줄을 옥죄는 거기 때문에 있는 계층보다는 없는 계층들의 어떤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이제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거나 혹은 대출 이자가 나중에 오르게 될 경우에 감당이 안 돼서 집을 내놓는 경우 그래서 깡통주택이나 깡통전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또 지난 2015년에 그 주택담보대출 자금 용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주택구입이 50%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존 대출 상환이라든지 생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주택구입 목적이 다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 어떤 다른 어떤 경기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수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경기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는 사실은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어떤 자본의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줄이 좀 더 옥죄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넘쳐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뭄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약자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나 소득 올려줘도 사실상 집값을 못 잡으면 대부분 다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자리 상황판 말고 대통령 집무실에 집값 상황판도 만들어라 이런 요구 기사가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전세값 집값 상승을 소득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옥죄일 정도로 좀 부담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이제 퍼센트율로 얘기를 하면 2% 올랐다, 3% 올랐다 이런 게 가능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 2008년 전까지만 해도 강북권 아파트 특히 66제곱미터 그러니까 9평형대로 따지면 한 25평, 23평 되는 아파트들을 사게 될 경우에는 네.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만 있어도 구입이 가능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강북권 아파트 같은 가격에 같은 면적을 살려면서 전혀 살 수가 없고 네. 오히려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살려면 그 2배 이상의 아파트 가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4억에서 한 5억은 있어야 이제 그 정도 면적에 대한 소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라는 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불과 한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아파트 값은 이제 뭐 배 이상 한 2, 3억씩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불구하고 소득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소득이 배로 늘지는 않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집값이나 전세값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맞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집값과 또 반대로 전세값을 잡게 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떨어졌을 때 또 부작용이 있는 거고 네. 또 이걸 너무 오르게 놔뒀을 경우에도 사실 부작용이 있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 그냥 그대로 봤을 때에도 실제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느 식으로 어떤 계층한테 돈을 어떻게 빌려주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원천적인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문제의 심각성 자체도 일단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뭐 집값 좀 오른다라고 해서 그런지 이제 관심들이 높아졌고 또 이 노후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지방을 보면 이 재개발 지정 해제를 놓고도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매몰 비용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있던데 재개발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 과거 한 2006년이라든지 유타운이 생겼을 때 그 당시를 보면 유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의 구역들을 많이 지정을 해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조합이 생기고 그 조합이 활동하기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뭐 용역이라든지 인건비들을 좀 쓰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재건축 지역에 대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변에 네.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원주민들이 도저히 이거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을 그동안 썼던 비용에 대해서 네. 조합원들이 이제 책임을 질 경우에 이제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동안 썼던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합원들, 주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매몰 비용이라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거나 좀 빌려주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그 명목비로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썼던 비용이나 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없고 그리고 실제 썼던 비용은 사실 영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경우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30% 정도 보전을 해준다 해도 그동안 조합이 쓴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구역을 해제할 수 없고 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도 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든 좀 매몰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해서 그 지역에 대해 뭐 새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원룸을 하든지 뭐 거래 행위를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또 관계되신 분들은 이 부분들 좀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4004님 수필한 쉼터 건강을 지켜주는 의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4004님께 저희가 어마운트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꾸준히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9182님 감사드리고요. 9414님 나무 정말 좋은데 또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네요. 3134님 주말에 서울숲에 다녀오겠다고 하셨는데요. 숲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